예,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파산 위기에 놓였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인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블랙 먼데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시장을 뒤흔들었던 은행권 위기가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더 이상의 위험은 없는 것인지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뉴스 보도로도 알려드렸었는데 일단은 CS 여파는 UBS가 소방수로 좀 나서면서 꺼지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모았기도 했고요. 일단 급한 불 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날벼락이 터졌었죠. 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는 거죠. 사실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또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야기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결이 완전 다른 거죠. 예, 원래부터 부실이 2020년부터 대출을 잘못했다가 네네. 아주 골통을 썩히고 있었더랬습니다. 네네. 그것을 간신히 사우디의 국립은행에 이제 주식을 넘겨서 연명을 해오고 있었는데 예. 결국은 이런 어떤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는 약한 고리부터 먼저 터진다는 그런 그렇죠. 교훈을 입증하듯이 네네. 그냥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뭐 무너졌다기보다도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이 미국 은행들 무너지는 미국 은행들의 일부 중소 은행들의 어떤 예금 인출 사태를 보면서 아 우리도 돈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돈을 빼니까 그렇게 모든 금융기관들 어떤 금융기관이든지 고객이 다 돈을 빼면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 받은 금액을 거의 대부분 대출을 해놓고 있고 예금 준비금, 지불 준비금은 한 5%에서 10%밖에 확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또 법이에요. 그것을 100%다 예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은행이 장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침통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주말에 이것은 스위스 정부, 미국 정부, 각국 정부와 국제 연대를 통해서 UBS가 전격적으로 크레딧 스위스의 모든 어떤 채무와 부채, 단 여기서 주식과 채권은 제외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 대출 예금을 다 인수하고 하기로 하고 두 회사를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어요. 통합 비율이 22.48대 1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유니온,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는 주식 22주를 가지고 오면 USB 주식 한 주와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단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뭐 22대 1이라기보다는 한 3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CS라는 크레딧 스위스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소유주들은 주주들은 큰 손실이 이제 주식 가치 면에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스위스 당국이 자국의 1, 2 은행 통합 카드를 꺼내야 된 이유가 뭐냐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보니까 이제 긴급 유동성 지원 같은 걸로는 이건 미봉책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CS발 위기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은행이 가장 믿을 수 있는 UBS가 통합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고 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캘리포니아발 거기에서 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국 금리 인상발로 온 건 아니겠습니까? 결이 다른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전 세계 금융 위기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UBS라는 은행, 유니온 뱅크 오브 스위스인데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금융기관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 덩치는 유럽 2위입니다. 랭킹 2,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우리나라 은행보다는 아주 자산 규모, 대출 규모가 훨씬 더 큰 세계 굴지의 은행인데요. 이 은행이 직접 나섰다. 네. 그리고 2위의 크레딧 스위스는 시가총액으로 UBS의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회사인데 어쨌든 1등이 2등을 흡수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도 불안 요인을 좀 체크해볼 대목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식을
2.48대 1로 사줬는데요. 당초에 UBS가 이 주식을 사줄 때는 약 40대 1로 사주려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워낙 신용이 떨어져 있고 자산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주주들이 반발을 하면서 주말 내내 그 협상 조건을 둘러싸고 전전반측 싸움이 굉장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막판에 가격을 더 많이 쳐준 것이죠. 40대 1로 하려고 그러다가 22대 1로 했으니까요. 그 대신에 스위스 연방 정부가 예. 무려 130조를 UBS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뭐 생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유동성을 줬다는 측면에서 뭐 일종의 구제금융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만큼 또 통화가 살포된 겁니다. 그만큼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나 UBS에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학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공짜 정심은 없다. 이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함으로써 UBS의 신용도도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UBS 자체는 이걸 떠안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스위스 정부가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또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면 너희들도 무너질 것이다. 예.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압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스위스는 세계 금융의 본고장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 지도자가 좀 돈이 많이 생기거나 흑 어떤 마니, 블랙 마니가 있으면 스위스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예. 그 혹시 앵커님은 스위스에 계좌 없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네. 아니 스위스에 계좌가 있는 건 대부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돈이 네. 있으면 스위스 갖다 넣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 비밀 계좌가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갖다 넣느냐? 그만큼 스위스 은행이 공신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게 우리나라 숙종 때인 1600년대에 생긴 건데 프랑스에 신구교 갈등이 생겨가지고 루이 14세가 신교도인 위그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게 낭트 칙령 폐지인데요. 그때 돈 있는 이 신교도들이 스위스로 다 도망을 가서 은행업을 합니다. 그게 유럽 은행업의 시작이었고. 예.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은행의 1호 고객이 탄압을 했던 루이 14세예요. 루이 14세 자기 돈을 너희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내 계좌 좀 맡아줘 하면서 비밀로 했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게 비밀 진동이 생겼는데 왜 이런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었는데 참 역사는 절대 강자는 없다. 그래서 스위스 당국으로서는 신용도에 상당한 손상을 봤다. 그러나 이번에 초강수 UBS가 전격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단 파국은 막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UBS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위스 금융이 과거의 명성을 발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또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뭐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산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 원 육박하게 될 것이고 UBS 같은 경우는 7만 4천 명, 또 CS는 뭐 5만 명. 그러니까 이제 뭐 합병하게 되면서 10,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어쨌든 공룡은행 탄생하는 거잖아요. 예. 세계 은행 판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게 되면 약 한 10% 정도 덩치가 더 커지고 예. 이제 인원수 면에서는 거의 2배로 늘어나는데요. 이것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직원을 대량 해고할 겁니다. 해고하지 않고서는 UBS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UBS가 두 은행을 통합했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의 1위가 도이치뱅크인데요. 도이치앵커보다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는 자국 내에 그 경제적 기반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전 세계에 지금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이 은행의 어떤 전 세계 은행의 결정적인 판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각 은행들이 어떤 이 금융 리스크, 인출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실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보다도 전 더 큰 사건이 우리나라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 연준이 지난 주말을 기해서 미국의 대형들에 대해서 대규모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그건 미국 대형은행들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해서 현찰을 좀 확보하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은행의 자금줄이 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함부로 대출 못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준비금을 많이 쌓아놔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각도에서 긴축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자동스럽게 은행을 통한 시중은행을 통한 긴축 양상이 올 수 있고 매우 좀 보수적인 금융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업의 자금난이 예상이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그런 영향도 있군요. 지금 미국 얘기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UBS의 이 크레딧 스위스 인수의 환영 목소리를 미국 당국이 내고 있고 투자의 규제로 알려진 워런 버핏 회장 그리고 중소형은행 투자와 관련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미국 당국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버핏 회장이 왜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도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구원 투수로 나섰더라고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갖게 되네요. 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중앙은행이 예. 창설이 된 게 겨우 지금 100년밖에 안 됩니다. 매우 역사가 일천해요. 유럽에 비해서는요. 연방준비은행이 없을 때는 각 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했고 각자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랜 전통이 큰 은행들이나 큰 업자들이 예. 작은 금융기관에 사건이 생겼을 때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걸 뭐 좋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작은 은행이 무너지면 그것이 도미노처럼 자신도 당할 수 있다. 이래서 그 유명한 1907년 연방은행이 생기기도 전에 그 대공황 때 JP 모간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금융기관에 돈을 뿌려서 위기를 수습한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런 버핏도 2007년, 8년 이럴 때 금융주를 대거 샀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워런 버핏이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하나만 보면 애플이지만은 여러 종목을 다 합해보면 금융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 은행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이자가 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은행의 부실이 저것이 대형은행으로 확대되면 은행 주가가 떨어지면 워런 버핏도 바로 자기도 루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백악관이 워런 버핏과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보자. 특히 워런 버핏은 자기 자신도 돈이 많습니다만은 워런 버핏이 꾸려가고 있는 그 버커셔 해스웨이라는 회사가 그게 투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할 거 그거 지금 은행 쪽으로 돈을 좀 돌려라. 그리고 그것은 워런 버핏이 투자한 회사도 살고 미국 금융기관도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저는 조금 지난 주말에 예.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JP 모간을 비롯한 11개 은행이 자금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주말에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은 이 사태가 금융 공황으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연방준비제도 금리 추가 인상 여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아까 이경희 특파원의 리포트로도 확인해 봤었는데 동결하자니까 인플레이션이 걸리고 또 올리자니까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뭐 위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 많이 좀 고민 많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겠죠. 그러겠죠. 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새벽에 최종 결론 FOMC의 금리 정책 결론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또 며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워낙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뭐 단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카고 CME 시장의 패드워치에 나타난 전문가들의 예상치만 보면 베이직 스텝, 베이비 스텝이라고도 0.25? 합니다. 그렇죠? 0.25에 거의 60% 이상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베이비 스텝에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금리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금리 동결이 약 한 40%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빅스텝,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빅스텝이냐 아니냐 이랬는데 빅스텝은 현재 단 한 명도 전망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 인상이 작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꼭 올해 이제 1년이 됐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나 은행이 도산하는 거 이것은 본인이 결코 바라지 않을 테니까
좀 상당히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전망을 해봅니다. 네,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